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액체의 증기 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물의 밀도 특이성, 그 다음에 물의 연용량이 큰 것, 그리고 표면 장력도 크다는 것. 이것은 전부 다 수소결합, 분자 간의 인력 중에 아주 강력한 힘이죠. 수소결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증기 압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과 끓는 점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기 압력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증기라고 하는 게 뭔지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증기라고 하는 것은 기체예요. 기체. 많은 학생들이 이 증기라고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하얀 김이 서리거나 김이 이렇게 주전자에서 보글보글 올라가는 것을 생각할 텐데, 그건 사실은 액체예요. 액체. 아주 미세한 액체 방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증기라고 하는 것은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이미 기화한 후 기체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기는 기체라는 것을 먼저 명시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뚜껑이 없는 용기에 물을 담아두고 시간이 지나면 물의 양이 줄어든다. 이거는 증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증발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뚜껑을 닫아버리게 되면, 즉 밀폐된 용기에다가 물을 담아두면 어떻게 될지. 자, 여기서 밀폐된 용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증기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용기가 밀폐가 되어 있어야 돼요. 뚜껑이 닫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밀폐된 조건에서만 우리는 증기 압력을 측정할 수가 있고요. 증기 분자가 나타내는 압력을 쉽게 말해서 증기 압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게 뚜껑을 열어둔 상태에서는 증기 압력을 측정할 수가 없다. 첫 번째, 이 밀폐된 조건에서만 증기 압력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증기 중 액체 표면에서 이제 증발이 일어나서 증기로 퍼져 나가는데, 밀폐된 용기 안에서도. 근데 이렇게 생성된 증기 중에 일부는 다시 액체 상태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응축이라고 해요, 이런 걸. 우리는 증발과 응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액체 표면에서 증발하는 분자수와 응축하는 분자수가 같아진다고 합니다. 같아진다고 해요. 지금 제가 따로 삽입한 표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표가 하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x축이 지금 시간 라인이고요. y축이 이제 비율인데, 속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속도. 자, 파란색은 바로 증발 속도예요. 증발 속도. 자, 시간이 처음 출발할 때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나 증발 속도, 증발하는 기체 분자의 개수, 단위 시간당 변화가 없죠. 증발 속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해요. 그런데 다시 되돌아오는, 기체에서 액체로 되돌아오는 응축 속도는 어떻게 되냐? 응축 속도는, 자, 맨 처음에는 들어올 놈이 없는 거죠. 액체로 되돌아올 녀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축 속도는 0에서 출발을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응축되는 분자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단위 시간당 응축 속도는 이렇게 증가하게 돼요. 그러다가 특정 시점에서는 증발되는 속도와 응축되는 속도, 다시 말하면 단위 시간당 증발하는 기체 분자의 수와 다시 액체로 되돌아오는 기체 분자의 개수가 같아지는 지점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런 지점에서는 겉으로 봤을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을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이 여기서 나오는데, 증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해야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해야지 증기압력을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증기압력의 측정 조건, 첫 번째는 밀폐된 상태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해야지 증기압력을 측정할 수가 있다. 근데 이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질 때,
겉으로 봤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런 것을 우리는 동적 평형이라고 하고요. 이 동적 평형의 개념은 화학 평형에서 다시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그럼 증기 압력이라고 하는 게 온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자, 온도와 증기 압력 간의 관계를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증기 압력 역시도 따라서 증가하게 됩니다. 자, 교과서를 보시면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자,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증기 압력도 따라서 이렇게 같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기 압력도 따라서 이렇게 커지는데 이게 왜 이럴까? 자, 왜 그런지는 화면에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분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도 따라서 증가를 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압력은 이렇게 정의한다고 했죠. 단위 면적 혹은 단위 시간 동안 기체 분자가 용기 벽을 충돌한 충돌 횟수로 압력을 측정한다고 했는데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단위 면적 혹은 단위 시간 동안 이 증기 분자, 기체라고 했습니다. 증기 분자의 충돌 수도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충돌 수도 따라서 늘어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증기 압력도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끓는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끓는다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끓는다? 자, 우리가 끓는다 혹은 끓음 현상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구별되어져야 되는 개념이 하나가 더 있어요.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증발과 구별하셔야 돼요. 증발. 자, 증발과 끓음은 엄밀히 말해서 다른 현상이에요. 공통점은 기화라고 하는 공통점. 다시 말하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뀐다는 기화의 측면에서는 두 현상 모두 다 동일하지만 증발과 끓음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의 표면에서만 자, 다시 액체의 표면에서만 기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을 증발이라고 하고요. 끓음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의 표면뿐만 아니라 액체의 내부에서도 기화가 동시에 진행이 될 때 우리는 이런 것을 끓는다 혹은 끓음 현상이다 라고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렇게 끓을 거냐? 끓음 현상을 우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들여다봐야 되고요. 미시적인 관점에서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끓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자, 끓는다는 거는 보시면 그래프가 하나 나오죠. 이 그래프 여기 아까 봤던 그래프 있죠. 자, 증기 압력 곡선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렇게 증기 압력 곡선이 증가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압력이 점점 증가하는 거죠. 증기 압력이 증가하다가 외부 압력 우리가 대기압 조건에서 진행한다고 했을 때 외부 압력과 증기 압력이 동일한 지점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끓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물의 증기 압력 곡선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학습했듯이 1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760mm Hg 수은기둥 760mm 밀어 올리는 힘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게 1기압이에요. 760은 증기 압력이 증가하다가 760mm Hg 즉 1기압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액체가 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거시적 관점에서의 끓음 현상은 외부 압력과 증기 압력이 같아질 때의 온도이고 그때 현상을 우리는 끓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미시적인 관점에서 끓음 현상은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냐? 자, 교과서 필기자료의 왼쪽 하단에 조그맣게 그렸는데 이것을 좀 확대를 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주전자가 있습니다. 자 주전자가 있는데
이 주전자의 기포방울들이 있어요. 기포방울들이 있는데 지금 끓고 있는 거죠. 이 끓고 있는 기포방울을 가지고 와본 거예요. 확대를 해보면 자, 이런 식의 기포방울이 형성되어 있으면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미시적인 관점에서 끓는 것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물 분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겠죠.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이런 기포 방울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만약에 현재의 증기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증기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 물 방울 기포 방울 한번 잘 보세요. 기포 방울 안에도 물 분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기포 방울을 기준으로 해서 외부와 내부는 완전히 밀폐되어 있죠. 그리고 동적 평형 상태에 이미 도달해 있는 상태예요. 증기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기포 방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용기로 생각을 했을 때 증기 압력은 바로 내부에서 외부로 밀어주는 요 힘이 바로 증기 압력이 되는 거고, 외부 압력은 바깥쪽에서 이 기포 방울을 안으로 밀어들여서 짜부러뜨리려는 힘을 우리는 외부 압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온도가 뭐 예를 들어서 물의 경우 70도씨라고 해보자. 그럴 때는 외부 압력은 변화가 없어요. 외부 압력 1기압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증기 압력 아직 1기압에 도달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럼 이 기포는 외부 압력에 의해서 쪼그러들어서 소멸되고 말아요. 근데 이게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증기 압력이 커지다가 100도씨에 도달하게 되면 증기 압력과 외부 압력은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포 방울은 사라지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외부 압력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고 이 기포 방울들이 생존하게 되는데, 이렇게 생존한 기포 방울들이 여러 개가 모이면서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액체의 어떤 표면뿐만이 아니라 액체의 내부에서도. 이렇게 생긴 기포 방울은 위로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게 미시적 관점으로 설명한 끓음 현상이에요. 끓음 현상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기억을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끓는 점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거시적 관점에서의 끓는 현상은 외부 압력과 증기 압력이 같아질 때의 온도, 그 온도가 되면 액체의 내부에서도 뭐가? 기화가 진행이 된다. 표면뿐만이 아니라 우린 그런 것을 끓는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증기 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에서는 증기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액체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액체의 종류에 따라서 증기 압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이 증기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끓는 점과 같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분자 간 힘이 작은 물질일수록 분자 간 힘을 이겨내고 증발하기 쉽기 때문에, 자, 증발하기 쉽다? 그러면 증기 분자가 많아진다라는 얘기죠. 증기 분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 증기 분자가 용기벽에 충돌한 충돌 횟수도 커진다는 거죠. 그 말은 증기 압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증기 압력이 큰데 그게 끓는 점이 낮은 것과는 무슨 관련이 있냐. 자, 여기 지금 조그맣게 이렇게 필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판서에도 지금 나와 있어요. 판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분자 간의 인력이 예를 들어서 작다. 분자 간의 힘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럼 분자들끼리 잡아당긴 힘이 작다라는 거죠. 그러면 증발이 잘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분자 간의 인력을 끊고 얘가 기체 분자로 기화해야 되기 때문에. 자, 증발이 잘 일어난다는 거고, 증발이 잘 일어난다는 것은 휘발성이 크다라는 거죠. 휘발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휘발성이 커서 증기 분자 형태로 잘 증발을 하게 되면, 기화가 잘 일어나게 되면 증기 분자 개수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증기 압력도 따라서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앞서서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하다라는 것은 끓는 점이 낮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끓는 점과 증기 압력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냐? 자, 증기 압력이 크다라는 것은 끓는 점이 어떻게 낮다라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증기 압력과 끓는 점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증기 압력이 크면 끓는 점은 낮고, 반대로 증기 압력이 작으면 끓는 점은 아마 높을 거다.
자, 여기 자료 해석에 나오는 탐구 부분을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네 종류의 액체의 증기압력 곡선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다이에틸 에테르, 에탄올, 물, 아세트산 이렇게 네 가지 물질에 대해서 증기압력 곡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끓는 점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끓는 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부 압력과 증기압력,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한다면 1기압이겠죠. 그러니까 760mm HG를 쭉 따라갔을 때 그때의 온도가 얘네들의 뭐가 된다? 끓는 점이 된다. 에탄올의 끓는 점은 여기 있을 거고, 물의 끓는 점은 여기 있을 거고, 아세트산의 끓는 점은 여기 있을 거다. 그러면 이거는 다이에틸 에테르 같은 경우가 끓는 점이 가장 낮고 아세트산이 끓는 점이 가장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실험적인 현상에서 왜 그런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를. 자, 온도가 높아지면 액체의 증기압력은 어떻게 되냐? 자, 액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기본적으로 증기압력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커진다고 했죠. 왜 그런지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증발하는 분자의 개수도 많아지겠죠. 그럼 당연히 증기압력이 커지겠죠. 그 다음에 끓는 점을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낮은 데서부터. 자, 다이에틸 에테르, 에탄올, 물, 아세트산. 얘네들의 끓는 점이 낮은 순서부터 나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이 나열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이게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은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분자 간의 인력을 배웠기 때문에. 그 분자 간의 인력을 이용을 해서 이 끓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분자의 구조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 봅시다. 다이에틸 에테르 같은 경우에는 분자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이에틸 에테르, 이런 형태로 생긴 게 다이에틸 에테르예요. 자, 딱 봤을 때 얘가 수소 결합할 수 있냐? 자, 수소는 굉장히 많죠. 수소는 10개나 있어요. 수소 결합할 수 있는 수소가 있냐? 없다라는 거예요. 산소에 직접 연결된 수소는 지금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탄소에 연결이 돼 있죠. 이건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수소 자체는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소 결합할 수 있다? 못한다.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이에틸 에테르 같은 경우에는 에탄올보다 분자량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끓는 점보다 더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녀석들은 누구냐?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녀석들은 여기 있는 나머지 세 녀석들. 얘들은 전부 다 수소 결합이 가능합니다. 수소 결합 가능. 오케이, 가능하다. 그러면 에탄올보다 물보다는 아세트산의 끓는 점이 높은 이유는 뭐냐? 먼저 에탄올보다 물의 끓는 점이 높은 이유는 수소 결합의 개수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물 분자는 분자 하나당 총 4군데에서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지만 에탄올은 2군데에서밖에 수소 결합을 못해요. 그래서 물은 에탄올보다 분자량은 작지만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자릿수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물이 에탄올보다는 끓는 점이 더 높게 나타나게 돼요. 에탄올은 한 78도C 정도에서 끓지만 물은 100도C에서 끓기 때문에 물의 끓는 점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세트산은 물보다 왜 끓는 점이 더 높냐? 자, 이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과 아세트산이 수소 결합을 하는 정도는 비슷해요. 아세트산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수소 결합을 합니다. 이게 지금 아세트산의 분자 구조인데, 아세트산은 이런 식으로 지금 빨간 점선으로 표시된 이 부분에서 수소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합체라고 해요. 이합체. 이런 식의 이합체를 형성하면서 강력한 수소 결합을 형성을 하는데, 자, 둘 다 수소 결합을 하지만 물의 경우 분자량이 얼마냐? 물의 경우는 분자량이 한 18 정도예요. 분자량이 얼마냐? 18 정도예요. 반면에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60이에요. 60. 둘 다 수소 결합을 하는 정도가 비슷하다고 했을 때 분자량이 더 큰 녀석 아세트산이 물보다 끓는 점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은 분산력 효과로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런지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압력솥에 관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만 들여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력솥으로 밥을 하면 밥이 빨리 되는 까닭. 자, 압력솥 내부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러니까 압력을 높이게 되면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가 끓기 위해서는 액체가 더 큰 증기 압력을 가져야지 끓게 돼요. 바꿔 얘기하면 압력밥솥으로 밥을 지을 때 물은
100도씨 이상에서 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 1기압에서는 100도씨에서 끓지만 압력밥솥처럼 밀폐된 공간 속에서는 자, 물 분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게 돼요. 외부 압력과 관계없이. 그러면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는 끓기 위해서는 더 큰 증기 압력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증기 압력에 도달하기 위해서 온도는 더 높아진다는 거죠. 뭐 한 110도, 115도 이쯤에서 끓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압력솥 내부는 압력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물이 끓어버리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밥을 빨리 익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밥이 아주 고슬고슬하게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했을 때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밥이 잘 설익는 이유, 뭐 돌을 뭐 코펠에다 올려놓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돼요. 기본적으로 고산지대에서는 사실은 이제 외부 압력 자체가 1기압보다 압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 증기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을 때 물이 끓는다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0.7기압이다 0.8기압이다 그럼 0.7기압 0.8기압에서 물이 끓는 거죠. 증기 압력 곡선을 따라가다가. 그러면 더 낮은 온도에서 증기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진 지점을 찾게 되는데 그게 뭐 한 70도 80도일 거란 말이에요.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어버리고 더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밥이 설익게 되는 거죠.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